안녕하세요. 역사 저널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고려시대 역사에서도 특히나 논란이 많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녀를 숙창원비 혹은 숙비 김씨라고 부를 뿐이죠. 한 여인이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의 왕을 섬겼다는 이야기. 듣기만 해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부였던 한 여인이 어떻게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대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시기는 대략 129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시대입니다. 이 시기 고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원나라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렬왕의 정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장공주였죠. 고려 왕실과 원나라 황실이 혼인으로 얽혀있던 시기입니다. 왕의 장인이 원나라 황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려의 정치, 외교, 심지어 왕실의 사적인 일까지도 원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주인공 김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언양 김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언양이 어디냐고요? 지금의 울산 지역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김양감. 위위운이라는 관직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씨 가문이 단순한 지방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증조할아버지가 김추려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꽤 알려진 무신 출신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명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미천한 집안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간 정도의 관료 가문, 요즘으로 치면 지역 유지 정도의 집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정주 정씨 집안 출신이었고요. 태사 정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오빠가 셋 있었는데 김광계, 김광년,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인물이 막내 오빠 김문현입니다. 이 김문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누나 덕분에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니도 여럿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언니는 조윤온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갔고 또 다른 언니는 왕실의 종친인 영인후 왕암에게 시집갔다고 하네요. 왕실과 이미 혼인 관계가 있던 집안이었던 거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김씨 본인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미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색이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미인이었다는 거죠. 고려시대 기록에서 여성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특별히 미색을 언급했다는 건 정말 상당한 미모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 인생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 진사 최문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진사라는 건 과거 시험의 일종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양반 집안의 남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최문이라는 사람이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몇 살에 결혼했고 몇 살에 과부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 과부가 되었다고 기록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20대 초중반쯤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과부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과부의 재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양반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고려시대는 달랐습니다. 고려는 조선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였어요. 과부의 재혼도 그렇게까지 금기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왕비들 중에도 재혼한 여성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가 과부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왕비가 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부의 삶이 편했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성, 특히 젊은 과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재혼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정에 얹혀 살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1297년입니다. 이해 고려 왕실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충렬 왕의 정비이자 원나라 공주였던 제국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제국대장공주. 이분은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딸이었으니까 원나라 황실의 직계 공주였던 거죠.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고려 궁궐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충렬 왕도 그녀 앞에서는 조심해야 했을 거예요. 아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장인의 딸이자 황제의 여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궁궐에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궁궐 안팎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충렬 왕이 누구에게 눈을 돌렸냐면 궁인 무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궁인이라는 건 궁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말하는 건데 왕비나 후궁처럼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을 드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충렬 왕이 이 무비를 엄청나게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총애했느냐면 기록에 폐단이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한 여자에게 빠져서 정치를 제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국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대통령이나 CEO가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말만 듣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특히 이 상황을 가장 위험하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 훗날 충선왕이 되는 왕장이었습니다. 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슬픈 일인데 아버지가 신분도 낮은 궁녀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래,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의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세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 왕장은 무비를 제거합니다. 어떻게 제거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사서에서 세자가 무비를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접 손을 쓴 건지 아니면 명령을 내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자의 의지로 무비가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자라고 해도 아버지인 왕이 총애하는 여인을 함부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상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에요. 충렬 왕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기가 아끼던 여인을 자기 아들이 죽여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세자는 묘수를 둡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릴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냥 사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했어요. 그래서 세자가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공, 언양 김씨였습니다. 어떻게 김씨가 선택되었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그녀는 미인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달랠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둘째,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혼 여성을 왕에게 바치는 것보다 과부를 바치는 게 여러모로 부담이 덜했기 때문입니다. 미혼 여성이라면 혼담이 오가거나 다른 혼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과부는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홀로 된 여성이니까 왕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문의 저항이나 사회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겁니다. 셋째, 그녀의 집안이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미천하면 왕비로 삼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높으면 또 그 집안의 세력이 강해져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씨 가문은 그런 면에서 딱 적당한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넷째, 이미 왕실과 혼인 관계가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언니가 종친에게 시집 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면 왕실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97년 8월 김씨는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렬왕의 재산비로 책봉되면서 숙창원비라는 호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왕이 새로운 후궁을 맞이했다 정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자는 왜 아버지에게 여인을 바쳤을까요? 단순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여인을 아버지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무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타난 여자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무비의 말만 듣고 이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무비를 통해서 다른 세력이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김씨는 다릅니다. 세자가 직접 선택해서 들인 여인이에요. 김씨로서는 자기를 궁궐에 들여보내준 세자에게 빚을 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세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요즘 식으로 비유하자면 회사의 후계자가 아버지인 회장 곁에 자기 사람을 배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장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이 미리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후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회장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을 통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정보 통로이자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충렬왕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왕으로서는 무비를 잃은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세자가 바친 김씨가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인이었고 과부로서의 성숙함도 있었을 테니까요. 더 중요한 건 왕도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세자가 무비를 제거한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폐위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어떤 식으로든 화해를 해야 하는데 세자가 바친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명분을 세워주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씨 본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과부로 친정에서 눈치 보며 살던 여성이 갑자기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에요. 물론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고려시대라고 해도 과부가 궁궐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가문의 반대도 있었을 수 있고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숙창원비라는 호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충렬왕의 재산비가 됩니다. 숙창원비. 이 호칭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숙자는 맑다, 정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창자는 번창하다, 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좋은 의미의 이름을 받은 거죠. 김씨가 왕비가 되자마자 그녀의 가족들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문연의 출세가 정말 눈부셨어요. 기록을 보면 김문연은 30세의 나이에 정의품 첨의시랑 찬성사라는 직책에 올랐다고 합니다. 30세의 정의품이라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시겠어요? 고려시대 관직 체계를 설명하자면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있었는데 정의품이면 거의 최고위직입니다. 대신들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하는 자리예요. 보통 이런 자리에 오르려면 수십 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공을 세워야 하는데 김문연은 30세에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30대 초반에 장관급 인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력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누나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원나라 관직까지 받습니다. 당시 고려 고위 관료들 중에서 원나라 관직을 겸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건 고려 안에서만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원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힘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일종의 이중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김문현만 출세한 게 아닙니다. 김 씨의 친척 중에 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덩달아 좋은 자리를 받게 됩니다. 계림군이라는 자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김온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왕실과 어느 정도 연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렬왕의 어머니인 순경태후와 사촌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왕실 주변 인물이긴 했는데 김 씨가 왕비가 되면서 그 입지가 더욱 확고해진 거예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김온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 관직에 재수되었지만 아무런 공적도 세우지 않았다. 오로지 먹는 것과 입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사치스러움이 심했다는 식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실력이 아니라 연줄로 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까요? 당시 고려 조정의 다른 관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과거 시험 보고 경력 쌓고 공을 세우느라 평생을 노력하는데 왕비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의 가족들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축하하고 지켜 세워야 했겠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김 씨가 과부 출신이라는 점, 그게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에 비해 여성의 재혼에 대한 제약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왕비라는 최고 지위에 오르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랬죠. 실제로 고려시대에 과부 출신 왕비가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조 왕건의 부인들 중에도 재혼한 여성들이 있었고요. 다른 왕들의 왕비 중에도 재혼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례가 없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논란은 있었을 거예요. 유교적 관념이 점점 강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특히 충렬왕 시대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고려, 고유의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부를 왕비로 삼았다는 건 충렬왕이 그만큼 김 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자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맞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 씨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감정이나 생각이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분명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과부로 친정에서 눈치 보며 살던 처지에서 왕비가 되었으니 기쁘고 안도감도 들었겠죠.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궁궐이라는 곳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곳입니까? 왕의 사랑을 받는 동안은 좋지만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후궁들과의 경쟁은, 세자와의 관계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서 혹은 사랑받아서 온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거라는 거요.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김 씨는 1297년 8월부터 숙창원비로서 충렬왕의 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약 11년간 머물게 되죠. 그렇다면 숙창원비로 지내던 시절 김 씨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구체적인 기록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충렬왕의 제3비였습니다. 정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한 후 충렬왕이 다시 정비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의 자리는 공석이었어요. 그래도 제3비라는 위치는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무비를 대신해서 들어온 사람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충렬왕이 꽤 아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자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을까요? 충렬왕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1297년이면 충렬왕의 나이가 이미 50대 중반이었거든요. 젊은 왕이었다면 새로 들어온 후궁에게 열정적이었겠지만 나이 든 왕으로서는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위치는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왕의 총애만으로 위치를 유지한 게 아니라 세자와의 관계, 그리고 친정 가문의 부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자와의 관계가 중요했을 거예요. 김 씨는 세자가 아버지에게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에게 빚을 진 셈이죠. 이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다음 편의 핵심 주제가 될 텐데요.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김 씨는 궁궐에서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다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저 왕의 후궁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죠. 자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김 씨의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충렬왕의 나이를 생각하면 새로 자식을 갖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혹은 임신을 했지만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런 관계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없다는 건 궁궐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없으면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김 씨의 경우는 오히려 이게 안전장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세자의 왕위 계승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97년부터 1308년까지 김 씨는 숙창원비로서 충렬왕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1308년 충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60대 중반의 나이였죠. 왕이 죽으면 왕비나 후궁들은 보통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같으면 대비나 후궁들은 궁궐에 남아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특히 대비의 경우는 새로운 왕의 어머니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후궁들은 권력이 없었어요. 그저 선왕의 후궁으로서 명목상의 지위만 유지하면서 궁궐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특히 원나라의 영향을 받던 이 시기는 달랐습니다. 몽골에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바로 레비라트 혼, 우리말로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들을 물려받는 풍습이에요. 물론 생모, 즉 자기 어머니는 제외하고요. 아버지의 다른 부인들을 아들이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풍습이죠. 유교적 윤리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몽골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과 권력을 물려받는 것처럼 아버지의 부인들도 일종의 가산으로 여겨졌던 거죠. 충렬왕이 죽고 세자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바로 충선왕이죠. 그리고 충선왕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숙창원비 김 씨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충선왕이 직접 아버지에게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과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거예요. 더구나 김 씨는 아직 젊었습니다. 1297년에 입궁할 때 이미 과부였고 젊어서 과부가 되었다고 했으니 아마도 20대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1308년이면 30대 초중반 정도. 여전히 젊은 나이입니다.
충선왕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김씨와 충선왕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2부에서는 숙창원비 김씨가 어떻게 숙비 김씨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고 1308년 충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충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아들이 다시 자기 후궁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308년 충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위 34년 고려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군주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 34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줄타기를 해야 했던 왕이었으니까요. 충렬왕이 죽자 세자 왕장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바로 충선왕이죠. 사실 충선왕은 이미 한 번 왕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1298년에 아버지로부터 양위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아버지에게 왕위를 돌려줘야 했던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8년은 충선왕이 두 번째로 왕위에 오르는 이른바 복위하는 시점인 거죠. 왕위를 계승한 충선왕 앞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 개혁도 해야 하고 원나라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고 국내 세력들의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충렬왕에게는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숙창원비 김씨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이 여인들을 새로운 왕인 충선왕이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조선시대 같으면 답이 명확했을 겁니다. 선왕의 후궁들은 그냥 궁궐 한쪽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왕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고려시대, 특히 원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이 시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레비라트 혼, 즉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을 기억하시나요?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과 가축, 그리고 부인들까지도 아들이 물려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생모는 제외하고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풍습이지만 유목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어요. 유목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가축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다른 부족으로 시집을 보내면 재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들을 취함으로써 가족의 재산과 세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풍습이 유교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부자 관계의 위계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이 취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춘추라는 유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나라 양공이라는 임금이 의부서머니와 관계를 맺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종의 경고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던 거죠. 그런데 몽골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칭기즈칸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런 방식으로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해 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충선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유교적 가치관을 따라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몽골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을 자기 후궁으로 삼을 것인가?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충선왕은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쿠빌라이 칸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원나라 황제인 거죠. 그는 반은 몽골인이었고 몽골식 교육도 받았으며 몽골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충선왕은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왕이었어요. 고려의 낡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 그에게 몽골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신하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이 투철한 관료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몽골식 풍습은 야만적인 것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이 딜레마 속에서 충선왕은 선택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바로 숙창원비 김씨가 있었습니다. 충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308년 10월 8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충선왕이 김문연의 집에 행차한 거예요. 김문연이 누구죠? 바로 숙창원비 김씨의 누나가 왕비가 된 덕분에 30세의 나이에 정의품 고위직에 올랐던 그 김문연이에요. 왕이 신하의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 신하의 집에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신이 많은 신하, 혹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왕이 행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충선왕은 김문연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지냈을까요? 바로 숙창원비 김씨였습니다. 진행자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상상해 볼까요? 김문연의 집에 왕이 행차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신하의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에는 김문연의 누나, 즉 선왕의 후궁이었던 김씨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김씨는 충렬왕이 돌아가신 후 잠시 오빠 집에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궁궐 상황이 어수선했을 테니까요. 아니면 충선왕이 의도적으로 김씨를 오빠 집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다고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CEO가 돌아가신 후 후계자가 된 아들이 아버지의 파트너였던 여성을 만나러 간 상황이라고 할까요? 물론 완전히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미묘하고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10월 24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충선왕이 숙창원비 김씨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숙비라는 호를 내린 거예요. 숙창원비에서 숙비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충렬왕의 제3비였던 여인이 이제 아들 충선왕의 제7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충선왕의 제7비. 이미 충선왕에게는 6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비인 개국대장공주를 비롯해서 여러 후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씨가 7번째로 추가된 겁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을 거예요. 대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왕께서 선왕의 후궁을 취하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몽골 풍습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고려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왕이 내린 결정을 감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더구나 김씨 가문은 이미 권력의 핵심에 있었어요. 김문연이 고위직에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감찰 규정 우탁. 이 사람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이나 검찰 같은 곳에서 일하는 공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우탁은 충선왕이 숙창원비를 숙비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탁은 결심합니다. 왕에게 직접 간언하기로요. 하지만 그냥 상소를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메고 궁궐로 들어갔어요. 도끼를 메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내 목숨을 걸고 간언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나를 죽여도 좋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간언을 지부상소라고 합니다. 우탁의 상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왕께서 부왕의 후궁과 관계를 가진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건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 상소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조정 안팎이 술렁거렸을 거예요. 감찰 규정이 목숨을 걸고 왕을 비판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충선왕은 이 상소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에는 충선왕의 구체적인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충선왕은 우탁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여전히 숙비로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충선왕이 우탁을 처벌한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 처벌했다면 기록에 남았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충선왕은 우탁의 충정은 인정하되 자신의 결정은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고려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몽골의 영향을 받은 왕실 사이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충선왕은 왜 숙창원비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사랑입니다. 순수하게 김씨에게 마음이 끌렸을 수 있어요. 김씨는 미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충선왕이 김문연의 집에서 김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충선왕과 김씨는 완전히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김씨를 아버지에게 바친 사람이 바로 충선왕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1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 11년 동안 무언가 감정이 싹 텄을 수도 있어요. 궁궐에서 가끔 마주치면서 혹은 공식 행사에서 보면서 서로에게 끌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비로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정치입니다. 충선왕이 김씨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었을 거예요. 김씨 가문은 이미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김문연이 고위직에 있었고 김씨의 친척들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죠. 충선왕이 김씨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면 김씨 가문은 더욱 충선왕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자기 가문의 여인이 왕의 후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정치적 연합이었을 수 있어요. 충선왕은 김씨 가문의 지지를 확보하고 김씨 가문은 왕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거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였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나 정치 가문 간의 전략적 혼인 관계라고 할까요? 사랑보다는 이해관계가 우선인 결합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몽골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충선왕은 반은 몽골인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었고 어머니가 제국대장공주였으니까요. 몽골 문화 속에서 자랐고 몽골식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레비라트혼, 즉 아버지의 부인을 물려받는 풍습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더구나 정치적으로도 몽골 풍습을 따르는 게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원나라 황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몽골 문화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충선왕은 의도적으로 몽골 풍습을 따랐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몽골 방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한 여인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정답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었을 거예요. 순수한 사랑도 있었고, 정치적 계산도 있었고, 문화적 배경도 작용했을 겁니다. 인간의 행동이란 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이유였든 간에 충선왕은 이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고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1308년 10월 24일 숙비로 진봉된 김씨.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한 번 왕비를 경험했던 여인이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충렬왕의 후궁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대우를 받았겠지만 충렬왕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김씨는 여러 후궁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충렬왕이 김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녀는 세자가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바친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충선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김씨를 원했어요. 11년을 기다려온 사랑이었죠. 그래서 충선왕은 김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사랑을, 총애를, 그리고 권력을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밤을 왕에게 교태와 아양을 부렸고 충선왕은 이에 혹하여 정사를 중단하고 마침내 8관회까지 중지시켰다. 정사를 중단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정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단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중요한 국무회의를 취소하고 국가 행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같아요. 신하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왕께서 여색에 빠지셨다는 말이 조정에 퍼졌을 겁니다. 하지만 충선왕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김씨가 그만큼 소중했으니까요. 어쩌면 충선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1년을 기다렸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8관회를 중지시켰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8관회는 고려의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 중 하나였거든요. 불교와 토속 신앙이 결합된 대규모 축제였고 왕이 직접 주재하는 행사였어요. 그걸 중지시켰다는 건 충선왕이 그만큼 김씨와의 시간을 우선시했다는 뜻입니다. 신하들은 불만이 가득했겠지만 감히 왕을 막을 수 없었어요. 우탁처럼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충선왕은 듣지 않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외고집스러운 법입니다. 진행자 충선왕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씨에게 실질적인 권력과 명예를 주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고고를 받은 일입니다. 충선왕이 원나라 황후의 총애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충선왕은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었고 어머니가 제국 대장공주였으니까 원나라 황실과 밀접한 관계였죠. 당시 원나라 황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충선왕은 황후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자기 후궁인 숙비 김씨에게 선물을 내려달라고요. 그래서 김씨가 받은 게 바로 고고 몽골식 머리 장식이었습니다. 고고관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식은 정말 특별한 물건이었어요. 높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화려한 관모였는데 원나라 황실 여성들만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원나라 황후들의 초상화를 보면 이 고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 고고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예쁜 장신구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원나라 황실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고려 왕실의 후궁이 원나라 황후로부터 직접 선물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김씨의 지위가 단순한 후궁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유명 CEO의 부인이 해외 왕실로부터 공식 선물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영부인이 외국 정상의 배우자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것. 어쨌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충선왕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김씨를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걸 고려 안팎에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 씨는 이 고고를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과부로 친정에서 눈치 보며 살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을 거예요. 이제는 원나라 황후가 인정하는 여인이 된 거니까요. 김 씨는 이 고고를 받자마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사신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 김 씨가 직접 나서서 사신을 맞이하고 연회를 열었어요. 당연히 그녀는 원나라에서 받은 고고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1m 높이의 고고를 쓰고 연회장에 등장한 김 씨.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추 이하가 그녀에게 패백을 바치고 축하를 하였다. 제추라는 건 재상들, 즉 고려의 최고위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김 씨에게 패백을 바쳤어요. 패백은 귀한 사람에게 바치는 예물이거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의 재상들이 한 후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건 김 씨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행자 하지만 재상들의 진심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축하하고 예를 갖췄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불편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과거 시험을 보고 수십 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 여인은 왕의 총애만으로 자기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그녀는 원래 선왕의 후궁이었잖아요. 유교적 관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와서 원나라 황후의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우쭐대고 있으니 재상들 입장에서는 참 씁쓸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왕이 그녀를 총애하고 있었고 원나라 황실까지 그녀를 인정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축하하고 존중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 임원들이 회장의 측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진심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 씨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순비 허 씨였어요. 충선왕의 제육비였죠. 김 씨가 제7비니까 순비가 한 단계 위였던 셈입니다. 순비 허 씨도 고고를 받았습니다. 충선왕이 김 씨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부탁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순비도 자기 나름대로 원나라와의 연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두 여인 모두 고고를 받았고 이들의 경쟁은 궁궐안을 긴장시켰습니다. 기록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고고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는데 이 연회에서 숙비 김 씨와 순비 허 씨가 무려 5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5번 옷을 갈아입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자기가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연회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한 숙비. 주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아, 정말 아름답군요. 그런데 얼마 후 순비가 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비에게로 향해요. 그러자 숙비도 지지 않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려하고 비싼 옷으로요. 순비도 또 갈아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5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유명인들의 파티에서 누가 더 비싼 명품을 입고 왔는지, 누가 더 화려한 보석을 착용했는지 경쟁하는 것과 비슷하죠. 아니면 레드카펫에서 배우들이 서로 더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것과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 일화는 단순히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후궁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각박한 곳인지를 보여주거든요. 후궁들은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어요. 왕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왕이 자기를 사랑해도 내일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던 겁니다. 특히 숙비 김 씨의 경우는 더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충선왕의 7번째 부인이잖아요. 이미 6명의 경쟁자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자기는 원래 선왕의 후궁이었으니 다른 후궁들이 곱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김 씨는 더욱 노력했을 겁니다. 외모를 가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에게 교태를 부리고 원나라에서 받은 고고를 과시하고 이 모든 게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순비허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누가 더 왕의 사랑을 받는지 끊임없이 경쟁했던 겁니다. 기록을 보면 김 씨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게 어머니상을 당했을 때의 행동이에요. 김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하고 조용히 지내고 장례를 치러야죠. 특히 고려시대는 효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으니까 어머니상은 정말 엄숙하게 치러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 씨는 어머니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재상들이 참여하는 큰 연회를요. 이건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니, 파격을 넘어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회를 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는 기록을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사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점으로 쓰인 책이니까 유교적 예법을 어긴 행동들은 과장되게 비판적으로 서술되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실제로는 작은 추도식 같은 거였는데 기록에는 연회를 열었다고 과장되어 쓰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불교 의식이었는데 유교적 관점의 역사가들이 그걸 연회라고 비판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김 씨의 행동이 당시 사람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재상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재상들도 상중인 여인의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왕의 총애를 받는 숙비의 부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했을 거예요. 이 일화는 김 씨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전통적인 예법이나 사회적 시선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김 씨는 은자원이라는 곳에서 법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법회는 불교 행사죠. 승려들을 모시고 경을 읽고 부처에게 기도하는 의식이에요. 법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으니까 왕실 사람들이 법회를 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이었습니다. 김 씨의 법회에는 재상들이 참여했어요. 재상들이 한 후궁의 개인적인 법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건 김 씨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기록에는 김 씨가 평소 입고 다니던 의복 등은 공주와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주와 다를 바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주라는 건 왕의 딸이거나 원나라에서 온 황실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최고 신분의 여성들과 똑같은 수준의 옷과 장신구를 착용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과 장신구가 정해져 있었어요. 일종의 복식 규정이 있었던 거죠. 왕은 왕다운 옷을, 왕비는 왕비다운 옷을, 공주는 공주다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후궁은 후궁에 맞는 옷이 있었어요. 화려하긴 하지만 공주나 왕비만큼은 아니어야 했죠. 이건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공주와 다를 바 없는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월권입니다. 자기 신분을 넘어선 행동이죠.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원나라 황후로부터 고고까지 받았는데 누가 감히 그녀에게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CEO처럼 차려입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혹은 일반 공무원이 장관처럼 호화로운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권력자의 총애를 받으니까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김 씨 개인의 권력과 사치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덩달아 출세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김문연 기억하시나요?
30세의 나이에 정의품 고위직에 올랐던 그 사람이요. 김 씨가 숙비가 된 후에는 더 나아가서 원나라 관직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고려 관료들 중에서 원나라 관직을 겸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건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고려 안에서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원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문현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가문을 더욱 키웠을 겁니다. 좋은 자리에 친척들을 앉히고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재산을 불리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였던 거죠. 김 씨의 친척 중에 김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림군이라는 자귀를 받았어요. 군이라는 자귀는 왕족이나 공신에게 주는 높은 칭호였거든요. 김온은 원래 충렬왕의 어머니인 순경태후와 사촌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실과 어느 정도 연이 있던 사람이긴 했어요. 하지만 김 씨가 숙비가 되면서 그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진 거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김온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관직에 재수되었지만 아무런 공적도 세우지 않았다. 오로지 먹는 것과 입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사치스러움이 심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실력이 아니라 연줄로 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린 거죠. 요즘으로 치면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다른 관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어려운 과거 시험을 통과하고 수십 년간 하급 관리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저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출세하는 걸 보니까요. 하지만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숙비를 사랑하고 숙비의 가족들을 챙기는데 신하들이 반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김 대감께서 출세하셨군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했을 겁니다. 저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바로 왕의 사사로운 감정이 국가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일이 결국 부패와 불공정으로 이어진 거죠. 1312년 충선왕은 사면이라는 곳에 김 씨를 위한 집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숙비궁이에요. 왕이 후궁을 위해 별도의 저택을 지어준다는 건 엄청난 총애를 의미합니다. 궁궐 안에 있는 처소도 아니고 별도의 큰 저택을 지어준 거니까요. 그것도 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숙비궁은 김 씨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충선왕이 김 씨를 만나러 갈 때 가는 곳이기도 했고 김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숙비궁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 재정에서 나왔을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한 후궁의 저택을 짓는 겁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하들은 또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왕께서 국고를 탕진하고 계신다.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궁궐 안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소문은 돌았을 거예요. 왕께서 어떤 여인에게 빠져서 큰 집을 지어주신다더라. 그 여인이 원래 선왕의 후궁이었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백성들은 왕이 사치하고 여색을 밝히면 불안해집니다. 왕이 국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백성에게 돌아오니까요. 세금은 올라가고 행정은 엉망이 되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죠. 1312년이면 충선왕이 숙비를 맞이한 지 4년째입니다. 처음에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깊은 사랑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국정의 위기이기도 했어요. 왕이 사랑에만 빠져 있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국가 재정은 낭비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313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선왕이 왕위를 아들 충수광에게 물려주고 원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왜 충선왕은 왕위를 내놓고 원나라로 갔을까요? 이건 복잡한 정치적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원나라와의 관계 문제도 있었고, 고려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충선왕 본인의 개혁 의지가 좌절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충선왕이 국정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왕위를 내놓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신하들의 불만이 쌓이고 원나라에서도 충선왕의 통치 능력에 의문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국정 소홀의 중심에 김씨가 있었죠. 물론 김씨 혼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충선왕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씨에 대한 사랑이 충선왕의 왕위 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선왕이 원나라로 떠날 때 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갔을까요? 아니면 고려에 남았을까요?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김씨는 고려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첫째, 숙비궁이 고려에 있었습니다. 1312년에 지은 그 저택이요. 만약 김씨가 원나라로 갔다면 숙비궁은 필요 없었겠죠. 둘째, 1325년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사망했을 때 그의 시신을 고려로 모셔와서 숙비궁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이건 김씨가 고려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1313년부터 1325년까지 약 12년 동안 김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충선왕은 멀리 원나라에 있고 자신은 고려에 홀로 남아서 숙비궁에서 지냈을 거예요. 이건 아마도 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는 멀리 있고 새로운 왕인 충수광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김씨는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조용히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물론 권력은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김씨는 선왕 충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었고 숙비라는 공식적인 지위도 있었으니까요. 김문현도 여전히 고위직에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충선왕이 없는 궁궐에서 김씨의 발언권은 점점 약해졌을 겁니다. 새로운 왕 충수광은 김씨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요. 김씨는 어쩌면 충선왕을 그리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함께했던 짧은 5년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언젠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충선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나라에서 12년을 보내다가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1325년 7월 26일 충선왕의 시신이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원나라에서 사망한 지 몇 달 후의 일이었죠. 왕의 시신이 돌아오면 빈소를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빈소를 어디에 차렸을까요? 정전도 아니고 충수광의 궁전도 아니고 바로 숙비궁에 차렸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결정이에요. 왕의 빈소를 어디에 차리느냐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왕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 어디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충선왕의 빈소가 숙비궁에 차려졌다는 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김씨였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씨는 그 빈소 앞에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2년 만에 돌아온 남편. 하지만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요. 어쩌면 김씨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 11년을 기다려서 얻은 사랑이었는데 함께한 건 고작 5년. 그리고 다시 12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당신의 시신이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세상 모두가 반대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그 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김씨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역사는 항상 사실만 기록하고 감정은 남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충선왕과 김씨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충선왕의 빈소가 숙비궁에 차려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충선왕은 죽어서도 김씨 곁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그걸 알았기에 빈소를 숙비궁에 차린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예요. 1325년 이후 김 씨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보통 왕실의 후궁이라면 사망 기록이나 묘지 정도는 남는 법인데 김 씨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 역사에서 지워진 것처럼 말이에요. 왜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가능성은 새로운 왕조에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쓰인 책이잖아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고려 역사를 정리하면서 유교적 윤리에 어긋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최소화했을 수 있어요. 김 씨는 아버지와 아들 두 왕을 섬긴 여인입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녀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줄였을 수 있어요. 이런 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김 씨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충선왕이 죽고 나서 김 씨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선왕의 후궁 중 한 명으로 궁궐 한쪽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일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잊혀졌을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기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문서들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어떤 이유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김 씨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생애, 그녀의 죽음, 그녀의 무덤, 모든 게 미스터리로 남았어요. 이게 어쩌면 가장 슬픈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재상들이 고개를 숙이고 원나라 황후의 선물을 받았던 여인이 결국에는 역사의 이름 석자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거니까요.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언양 김씨, 숙창원비, 숙비 김씨라고만 부를 뿐이에요. 그녀의 진짜 이름이 뭐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살아생전에는 화려했지만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고려사를 비롯한 역사 기록들은 김 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뛰어난 미모로 왕을 혹한 여인, 사치와 향연을 즐긴 인물, 왕이 그녀에게 빠져서 정사를 소홀히 했다 등등 대체로 부정적인 어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유교적 역사관에서 보면 김 씨는 나라를 어지럽힌 여인이었던 겁니다. 왕의 마음을 빼앗아서 국정을 흔들고 자기 가족들을 출세시키고 사치를 일삼았으니까요. 전형적인 요부의 이미지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게 김 씨의 잘못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김 씨는 자기가 원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었어요. 충렬왕의 후궁이 될 때도 충선왕의 후궁이 될 때도 그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바쳤고 왕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였을까요?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야 했어요. 궁궐이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시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을 때는 좋지만 그 총애가 식으면 바로 잊혀지는 곳이에요. 경쟁자들은 넘쳐나고 언제 발목을 잡힐지 모르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권력을 유지해야 하고 가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김 씨가 한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녀의 행동 중 일부는 비판받을 만합니다. 어머니상에도 연회를 열었다는 것, 공주처럼 화려하게 치장했다는 것, 이런 건 당시 기준으로도 지나친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단순히 나쁜 여자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녀도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욕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사랑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충선왕과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11년을 기다렸고, 온갖 반대를 무릅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꽃 같은 사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충선왕이 죽었을 때 그의 빈소를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이건 진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를 단순히 권력욕에 찬 사치스러운 여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김 씨를 보면 그녀는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된 후 친정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정치적 도구로 왕에게 바쳐졌고 남편이 죽자 다시 그 아들의 후궁이 되어야 했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이 결정되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은 이제 왕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아들의 후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김 씨는 분명히 희생자였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왕권 중심 정치에서 여성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김 씨는 영리한 생존자이기도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고 자기가 가진 무기미모와 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권력을 쥐었고 가족을 지켰어요.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를 넘는 행동도 있었고 비판받을 만한 일도 했지만 그게 당시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불공정한 시스템 안에서도 자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 씨를 평가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그녀는 희생자이기도 했고 생존자이기도 했어요. 불쌍한 여인이기도 했고 영리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받은 여인이기도 했고 이용당한 여인이기도 했어요. 역사는 항상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어요.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김 씨는 자녀가 없었어요. 충렬왕의 후궁이었을 때도 충선왕의 후궁이었을 때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충렬왕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김 씨가 입궁했을 때 충렬왕은 이미 50대 중반이었어요. 그 나이에 새로 자식을 갖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충선왕과의 관계는 짧았어요. 5년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죠. 그 사이에 임신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임신을 했지만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셋째, 어쩌면 의도적으로 피임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피임 방법이 있었거든요. 김 씨나 충선왕이 자식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생기면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자녀가 없다는 건 궁궐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없으면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니까 권력 기반이 약해지죠. 하지만 김 씨의 경우는 오히려 이게 안전장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왕위 계승에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후궁들이나 왕자들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적었던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 씨는 자식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피를 이어받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그녀의 삶이 왜 역사에서 쉽게 잊혀졌는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에 오래 남는 사람들은 후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기록을 남기고 무덤을 관리하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그런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잊혀진 거죠.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주에 걸쳐 숙창원비,
혹은 숙비 김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과부에서 왕비로 그리고 다시 다른 왕의 후궁으로 11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 5년간의 불꽃 같은 시간, 그리고 12년의 고독한 기다림. 화려한 권력과 사치, 그리고 마침내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역사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유산은 아닌 것 같아요. 진행자 첫째, 사랑의 힘입니다. 충선왕과 김씨의 관계가 보여주듯이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무릅쓰게 만듭니다. 유교적 금기도 신하들의 반대도 세상의 비난도 막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그 사랑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충선왕은 왕위를 잃었고 국정은 혼란스러워졌고 김씨는 결국 외로운 말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위치입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의지로 인생을 선택할 수 없었고 남성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고 나중에는 역사에서조차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김씨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기 방식으로 권력을 쥐고 생존했습니다. 완전한 희생자만은 아니었던 거죠. 셋째, 역사의 기록 방식입니다. 고려사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점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부정적으로 서술되었어요. 김씨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행동 중 일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단순히 나쁜 여자로만 볼 수는 없어요. 역사를 읽을 때는 항상 누가 이 역사를 썼는가, 어떤 관점에서 썼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 권력의 속성입니다. 김씨가 누렸던 화려한 권력은 결국 충선왕의 사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 사랑이 사라지자 권력도 약해졌죠. 권력이란 게 얼마나 덧없는지,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권력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대해서입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여인이 결국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남지 않았고 죽음의 기록도 없고 무덤도 모르죠.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아무리 유명하고 권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죠. 특히 후손이 없거나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지 못하면 더 빨리 잊혀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김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0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권력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성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는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숙비 김씨.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기억하겠습니다.